퇴직하자마자 매달 200만 원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버티시겠습니까? 지난주 62세의 대기업을 은퇴한 한 남성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수십 년을 관리직에서 일했지만 지금 그는 새벽마다 컨테이너 창고에서 무거운 박스를 나릅니다.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70만 원 남짓. 그마저도 허리 통증 때문에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혹시 나는 퇴직하면 천천히 쉬면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60대 절반, 70대 3명 중 1명이 후에도 일을 놓지 못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자녀 지원과 의료비까지 겹치면 매달 마이너스가 쌓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왜 대기업 임원 출신까지도 이런 삶에 내몰리는지, 그리고 당신이 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인철 씨는 올해 61살이다. 20대 초반 지방사립대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기업에 입사했다. 입사 초창기엔 하루 14시간씩 일하면서도 꿈과 패기가 있었다. 30대 후반에는 해외 지사 근무까지 했고 50대에는 부장 직함을 달았다. 명절이면 직원들에게 선물 세트를 돌리고 골프장에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던 시절, 그때 그의 어깨에는 늘 반짝이는 골프백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골프백은 지금 베란다 한쪽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다. 가죽이 군데군데 벗겨지고 지퍼는 녹이 슬어 쉽게 열리지 않는다. 박 씨는 한동안 그 골프백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웠다. 그 안에는 잘나가던 시절의 기억과 지금의 초라한 현실이 겹쳐 있었기 때문이다. 정년 퇴직은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다. 회사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희망퇴직을 권유했고 그는 33년간의 직장 생활을 접었다. 퇴직금은 약 2억 2천만 원. 처음엔 넉넉하다고 생각했다. 은퇴 후에는 부인과 여행도 다니고 건강도 챙기며 살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퇴직 후 첫 해, 그는 잠시 쉬자는 생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나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종종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다. 주말이면 아내와 마트를 가고 손주가 오면 용돈을 두둑히 쥐어줬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가장 큰 지출은 자녀들이었다. 결혼을 앞둔 딸에게 전세자금 1억 5천만 원을 보태줬고 대학원에 다니는 아들에게도 생활비를 지원했다. 둘 다 마지막 지원이라고 다짐했지만 생활 속에서 아버지, 이번 달 조금만 도와주세요라는 부탁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았다. 거기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터졌다. 부인의 무릎 수술, 본인의 허리 치료비, 그리고 노부모님의 요양원 비용까지 매달 고정 지출이 400만 원 가까이 나갔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130만 원 남짓, 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2년째가 되자 박 씨는 심리적으로도 힘들어졌다. 평일 낮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인과의 대화가 잦아졌지만 그 내용은 주로 돈과 생활비 얘기였다. 당신, 다음 달 카드값 어떻게 할 거야? 이번 달도 적자야. 작은 말싸움이 잦아졌고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주변 친구들도 달라졌다. 현역으로 일하는 친구들과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 모임에 나가면 요즘 뭐해? 라는 질문이 가장 부담스러웠다. 한때는 회식 자리에서 술값을 계산하며 이 정도 여유는 있어야지라고 웃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모임 회비도 아깝게 느껴졌다.
그 무렵 박 씨는 우연히 한 지인의 소개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새벽 5시 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집을 나서 물류센터로 향했다. 처음에는 몸이 버텨줄까 걱정했지만 일단은 생활비를 보탤 수 있다는 생각에 버텼다. 하루 4시간 무거운 상자를 들고 내리기를 반복했다. 한 달에 받는 돈은 80만 원 조금 넘었다. 하지만 그 일은 오래 지속하기 어려웠다.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손목 관절도 상했다. 결국 그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일을 그만두자마자 다시 불안이 밀려왔다. 앞으로 남은 20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박 씨는 베란다를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골프백을 꺼냈다. 예전엔 주말마다 골프장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웃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함께 라운딩할 사람조차 없었다. 손에 잡힌 골프채를 바라보다가 그는 조용히 그것을 다시 넣어두었다. 그는 다시 일을 찾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60대 초반 남성에게 돌아오는 일자리는 경비직, 주차관리, 건물 청소 같은 단순 노무직뿐이었다.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었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해 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다. 이제 그는 고민한다. 남은 퇴직금은 줄어들고 있고 자녀들의 독립은 아직 멀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는 점점 끊어지고 있다. 베란다 한쪽에서 그를 바라보는 낡은 골프백이 마치 너 지금 괜찮은 거야? 라고 묻는 것 같았다. 박인철 씨의 하루는 요즘 단조롭다. 아침 6시 오래된 알람 시계 소리에 눈을 뜬다. 예전 같으면 회사 메일을 확인하거나 아침 회의 준비를 했겠지만 이제는 커피 포트를 켜고 베란다로 나가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 첫 일과다. 베란다 한쪽 구석, 여전히 그 낡은 골프백이 시야에 들어온다. 당신, 오늘은 어디 나가? 아내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린다. 아니, 그냥 이력서 좀 더 넣어보려고.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예전 같으면 출근 전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짧았지만 요즘은 대화가 길어졌다. 문제는 그 내용이 대부분 생활비와 건강 이야기라는 점이다. 그날도 그는 노트북을 켜고 구인 사이트를 살폈다. 경비직, 아파트 관리직, 마트 진열 알바. 시급은 비슷했다. 하루 8시간 이상 서 있어야 하거나 밤샘 근무를 해야 하는 자리도 많았다. 젊은 시절부터 허리 디스크로 고생해온 박 씨에게는 쉽지 않은 조건이었다. 며칠 뒤 어렵게 한 경비직 면접을 봤다. 면접관은 그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웃었다. 대기업 부장 출신이시네요? 그런데 경비 일이 쉽지는 않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다.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좁은 경비실에서 하루 종일 CCTV를 지켜보거나 택배를 받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일, 아파트 단지 한 바퀴를 도는 순찰도 만만치 않았다. 한겨울 새벽 칼바람을 맞으며 단지를 걷다 보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매달 들어오는 150만 원 남짓한 월급은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됐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였다. 문제는 몸이었다. 발목과 무릎 통증이 심해져 결국 3달 만에 일을 그만둬야 했다. 그 무렵 딸이 찾아왔다. 아빠, 혹시 전세 만기 연장을 하려면 보증금을 조금 올려야 하는데? 그 말에 박 씨는 잠시 말이 막혔다. 이미 딸 결혼 때 1억 5천만 원을 보태줬는데 또 돈을 내야 하나 고민이 됐다. 하지만 안 된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다. 결국 적금 하나를 해약해 딸에게 건넸다.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불안은 커졌다. 퇴직 후 5억이 넘던 돈이 이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앞으로 몇 년을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어느 날 박 씨는 친구 모임에 나갔다. 예전 직장 동료들이 모인 자리였다. 한 친구는 자영업을 하다 빚을 져서 고생 중이라고 했고 다른 친구는 지방 소도시로 이주해 생활비를 줄이고 있다고 했다.
모임이 끝날 즈음 한 친구가 물었다. 인철아, 너는 요즘 뭐 하냐? 그 질문에 박 씨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이것저것 해. 뭐든 하면서 버티는 중이지. 웃었지만 속은 편치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전철 창밖을 바라봤다. 플랫폼에서 서성이는 60대 남성들이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는 배달 가방을 메고 누군가는 건설 현장 안전모를 들고 있었다. 다들 나처럼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박 씨는 오래된 골프백을 꺼냈다. 골프채를 하나씩 꺼내 닦으며 옛 기억을 떠올렸다. 회사에서 인정받던 시절, 거래처 사람들과 웃으며 필드를 걸었던 순간들. 하지만 지금은 골프장 입구를 지나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는 결심했다. 다시 한번 일을 찾아보자고. 이번에는 단순히 생활비를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오래 할 수 있고 몸에 무리가 덜 가는 일을. 그래서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재취업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하루 3시간 문서 정리와 데이터 입력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첫날 강의실에 들어서니 비슷한 또래들이 앉아 있었다. 어떤 이는 퇴직한 공무원, 또 다른 이는 자영업 실패 후 재기를 꿈꾸는 사람이었다. 수업이 끝난 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 각자의 사정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은퇴 후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는 것. 박 씨는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며 베란다에 낡은 골프백을 떠올렸다. 언젠가는 그 골프백을 들고 다시 필드를 걸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 당장의 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20년을 지탱할 새로운 일자리였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채용 공고를 다시 검색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경력직이나 관리직 키워드 대신 시니어 사무보조, 자료입력 같은 검색어를 입력했다. 이력서를 수정하며 그는 자신이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베란다의 골프백은 여전히 낡았지만 박 씨의 표정은 조금 달라졌다. 예전의 자신감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향해 다시 나아가는 표정이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씨, 올해 65살. 그는 한때 제조업 분야에서 중견기업 재무이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입사해 35년간 한 회사를 지켰다. 그러나 그의 노후는 우리가 흔히 보는 퇴직 후 불안과는 거리가 멀다. 이유는 단순하지만 꾸준한 실천에 있었다. 40대 초반 박 씨는 퇴직을 20년 이상 앞두고도 이미 은퇴 후의 삶을 계획했다. 그는 회사에서 연봉이 오르기 시작하던 시기에 생활 수준을 불필요하게 높이지 않았다. 동료들이 외제차를 바꾸고 해외여행을 다니던 시절, 그는 10년 된 국산차를 타며 휴가는 주로 국내에서 보냈다. 그가 집중한 건 2가지였다. 연금과 현금 흐름 자산. 국민연금은 당연히 최대치로 납부했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도 DC형으로 전환해 본인이 직접 관리했다. 매달 급여의 20% 이상을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에 넣었고 배당주와 리츠아리 ITS에도 분산 투자했다. 또한 50대 초반에는 소형 상가 건물을 매입했다. 위치는 번화가에서 한 블록 떨어진 주택가 골목, 임대 수익은 크지 않았지만 매달 꾸준히 월세가 들어왔다. 그는 노후의 가장 큰 적은 불규칙한 수입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습관은 가족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2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자 그는 이제부터는 생활비와 결혼 자금은 스스로 마련하라는 원칙을 세웠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섭섭해했지만 곧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법을 배웠다. 덕분에 박 씨 부부는 자녀의 결혼과 주거에 큰 돈을 쓰지 않았다. 퇴직 5년 전 그는 아내와 함께 노후 리허설을 했다.
실제 은퇴 후 받을 예상연금과 임대 수익을 계산해 매달 그 금액 안에서 생활해보는 연습이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소비 습관이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험 세계를 해지하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대형 아파트를 팔아 중형 아파트로 옮겼다. 남은 차액은 투자와 비상금으로 돌렸다. 퇴직한 해 그는 약 2억 8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이 돈은 대부분 채권 ETF와 안정적인 배당주, 그리고 상가 보수 비용에 사용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창업을 고민하지 않았다. 이유는 명확했다. 사업은 내 경험과 전혀 다르고 실패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다. 퇴직 후 그의 하루는 여유롭지만 계획적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뒷산을 1시간 걷고 오전에는 재무 공부나 독서를 한다. 오후에는 취미인 목공을 하거나 시니어 봉사단 활동에 참여한다. 한 달에 2번은 아내와 근교 여행을 다니고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재정 상황도 안정적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에서 매달 합산 28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 여기에 상가 임대료 120만 원, 배당금과 리츠 수익이 평균 40만 원 더해져 매달 44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유지된다. 생활비로는 약 30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다시 투자하거나 여행 취미에 사용한다. 건강 관리에도 철저하다. 매년 정기 검진을 받고 식단을 직접 챙긴다. 술자리는 월 2회 이하로 제한했고 담배는 50대에 이미 끊었다. 덕분에 현재 혈압과 혈당 수치가 모두 정상이다. 무엇보다 그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했다. 퇴직 후에도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 지역 독서회, 봉사단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다. 이를 통해 정보도 얻고 정서적인 외로움도 줄였다. 돈보다 무서운 건 고립이라는 그의 말에는 오랜 경험이 묻어 있었다. 최근 그는 골프를 다시 시작했다. 현역 시절 사용하던 골프백은 오래전에 지인에게 줬지만 은퇴 후 다시 중고 골프채를 구입했다. 하지만 그의 골프는 과거처럼 거래나 접대가 아닌 순수한 즐거움과 건강을 위한 운동이다. 주 1회 정도 비슷한 연령대의 동호인들과 라운딩을 즐긴다. 박 씨는 말한다. 노후의 행복은 젊을 때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한 번에 큰 돈을 벌 생각보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의 집 베란다 한쪽에는 아내가 가꾼 화분이 가득하다. 여행을 가도 그 화분들을 돌보는 이웃이 있고 동네 카페에서는 그와 아내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는 이것을 내가 잘 준비한 노후의 증거라고 말한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한다. 어떻게 이렇게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냐는 질문에 그는 항상 같은 답을 한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순간에도 나는 내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숫자로 현실을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고용률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게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적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어서 생계를 위해 일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국제 통계를 보면 OECD 평균 고령층 고용률은 10%대 중반에 불과한데 우리는 30% 후반을 넘어섭니다. 2배 이상 높은 겁니다. 하지만 이 안을 들여다보면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월급은 젊은 세대보다 평균 30% 가까이 적습니다. 힘든 단순 노무나 체력 소모가 큰 일자리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오래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노후 소득을 책임져야 하는 연금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받는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0%도 안 됩니다. 즉, 평생 벌던 월급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제도 개편으로 이 비율은 앞으로 더 낮아질 예정이라 공적연금만으로는 매달 생활비를 메우기가 어렵습니다. 자산 구조도 문제입니다. 국내 가계 자산은 70%에서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당장 현금 흐름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대 수익이나 배당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의 비중이 낮다 보니 은퇴 후에는 결국 돈 나가는 속도가 들어오는 속도보다 빨라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 속에서 특히 중하위층이 더 취약하다고 말합니다. 연금 납부 이력이 짧거나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고 사적연금 가입도 부족하다 보니 은퇴 직후부터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거죠. 또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줄고 정년이나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는 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선진국들도 평균 소득 대체율이 40% 미만인 곳이 많아요. 하지만 차이점은 일부 국가는 민간 저축이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 자산을 통해 그 격차를 메우는 반면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해외 보고서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령층의 높은 취업률만 볼 게 아니라 그 일자리의 질과 소득 안정성을 함께 봐야 한다고요. 그리고 연금의 두께, 사회보장 제도의 폭, 노동시장에서의 재취업 환경,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만 노후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이 모든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결정짓는 건 운이 아니라 연금 제도의 설계, 노동시장의 구조, 그리고 내가 은퇴 전에 만들어 놓은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삶은 50대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요. 그 준비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과 사회적 연결망을 동시에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최대한 오래, 최대한 많이 납입해서 수령액을 늘리고 여기에 개인연금, 연금저축펀드 ISA 같은 사적연금 상품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도 꾸준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력 기술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국내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서울시는 시니어 재취업 캠퍼스를 운영하며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 회계 실무, 바리스타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직업 교육을 제공합니다. 경기도는 5060 신중년 인생이 모작 지원센터를 통해 재취업 상담, 직무 교육, 창업 멘토링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고 부산시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고령층과 구인 기업을 직접 연결해 줍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의 취업 성공률도 높은 편입니다. 또 단순히 소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관계망을 지키는 활동도 중요합니다. 각 지자체는 복지관, 평생학습관, 시니어센터를 통해 노인 운동교실, 건강검진, 취미 동아리, 봉사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에 참여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며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데 실버인재센터 제도를 통해
은퇴한 고령층이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구 단위로 센터를 설치해 단기 시간 재계약직 형태의 일감을 연결하고 임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해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게 하죠. 독일은 플렉시블 연금 제도를 도입해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정 소득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은퇴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합니다. 이런 제도는 소득을 늘릴 뿐 아니라 은퇴자의 사회적 역할을 유지시켜 심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 지원은 원칙을 정해 통제하고 본인의 생활비와 노후 자금부터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몸이 버틸 수 있는 범위에서 일을 오래 할 수 있도록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 일자리 선택 폭을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후에도 속해 있을 수 있는 내 사람들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동네 모임, 봉사활동, 평생교육과정 등에서 만난 사람들은 단순한 취미 친구가 아니라 위기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안전망이 됩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거창한 계획보다 작지만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거실불을 끄고 하루 지출을 점검해 보세요. 내일은 동네 복지관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들어가 시니어 교육과정을 하나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내 건강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세요.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관계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는 준비한 만큼 편안해지고 준비하지 않은 만큼 버겁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10년, 20년 뒤를 위한 설계도를 그려보는 게 어떨까요? 낡은 골프백, 먼지를 털어 다시 짊어지듯 내 마음의 먼지도 털고 또 한 번 걸어가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수십 년을 일했지만 준비 없는 은퇴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낡은 골프백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만 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젊을 때부터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준비하며 은퇴 후에도 웃으며 사람들 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삶의 갈림길은 단 한 번의 큰 결정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었습니다. 내 자녀를 돕는 마음은 같았지만 나의 노후를 먼저 챙긴 사람은 여전히 가족과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관계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며 경제를 위해 현금 흐름을 만들어둔 그 습관들이 오늘을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는 꿈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의 작은 절약,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시간, 사람과 웃으며 나누는 한 끼 식사 그 모든 것이 내 10년, 20년 뒤의 표정을 바꿉니다. 혹시 지금 불안하고 막막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시작이 늦은 게 아니라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먼지가 쌓인 골프백처럼 내 마음의 주저함을 털어내고 다시 걸어가 보세요. 언젠가 당신의 노후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살고 싶다는 꿈이 될 날이 올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루 13시간을 버텨도 손에 남은 건 300만 원도 안 되구나.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이제 월급 300만 원쯤은 벌 수 있겠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최근 뉴스 보셨나요? 서울의 한 50대 가장이 하루 12시간씩 배달을 뛰었지만 한 달 실수령액이 250만 원도 되지 않아 결국 가족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월 300만 원을 채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변에서 300만 원은 당연하다는 말에 휘둘리며 마치 그것이 기본선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죠. 혹시 여러분도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300만 원이 쉽게 들리지만 현실에서는 버티기 힘든 벽이 되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이태준 씨는 30년 가까이 중소기업 영업팀 부장으로 일했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한 회사원이라고 불렀고, 실제로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낡은 구두를 꿰어 신고 지하철역까지 걸어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은 구두였다. 굽이 닳아 철심이 드러난 구두는 늘 그의 하루를 버텨준 상징 같은 존재였다. 그는 결혼 후 줄곧 두 아이를 키우며 버텨왔다. 큰딸은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다. 아내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탰다. 오랫동안 집을 장만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 다니며 결국 50대 후반을 맞이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그래도 퇴직하면 퇴직금 나오잖아. 아내의 말에 태준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노후를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겉으로는 이제 조금은 나아질 거야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2023년 겨울, 그는 회사로부터 희망퇴직 권고를 받았다. 부장님, 회사도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영업팀 인력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요. 인사팀장이 건넨 말은 담담했지만 태준 씨에겐 날벼락이었다. 그렇게 그는 1억 5천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하고 회사를 떠났다. 주변에서는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걸 해보라, 가게라도 차리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결국 작은 분식집 창업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가스비와 전기세, 임대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한 달 매출은 800만 원 남짓, 인건비와 재료비를 빼면 손에 남는 건 150만 원에 불과했다. 여보, 이번 달에도 적자야. 그냥 알바라도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내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불안이 묻어 있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러다 나아지겠지. 태준 씨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밤마다 가게 전등을 끄고 돌아올 때 그의 낡은 구두는 더 이상 반짝이지 않았다. 2024년 들어 상황은 더 악화됐다. 원재료비가 오르고 손님은 줄어들었다. 인근에 대형 프랜차이즈 분식점이 들어서자 가게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결국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구직시장으로 나서야 했다. 하지만 58세라는 나이는 너무 큰 벽이었다. 아버지, 그냥 쉬면 안 돼? 건강도 안 좋아지셨잖아. 군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한숨 섞인 말투로 건넸다. 아빠도 쉬고 싶지. 근데 월세랑 생활비는 누가 내니? 그는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가 얻은 일은 택배 상하차였다. 새벽 3시 반, 낡은 구두를 질질 끌며 물류센터로 들어갔다. 박스를 옮길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하루 13시간을 버텨도 월급은 세전 280만 원. 주말 근무를 빼면 250만 원 남짓이었다. 어느 저녁 아내가 식탁에 앉아 전기세 고지서를 내밀었다. 여보, 이번 달 전기세가 20만 원이 넘었어. 도대체 어떻게 버텨? 태준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괜찮아. 내가 야간 근무도 할게. 이번 주말에도 나갈 거야. 딸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빠, 요즘 뉴스 보니까 직장인들 월급이 평균 300만 원 넘는다던데 왜 우리 집은 늘 빠듯한 거예요? 그 순간 태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자막에는 대한민국 평균 월급 312만 원이라는 문구가 선명히 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평균이라는 숫자가 그의 삶에는 닿지 않는다는 사실만 뼈저리게 느껴졌다. 밤이 깊어가자 그는 현관에 놓인 낡은 구두를 바라보았다. 구두 앞코는 해지고 가죽은 갈라져 있었다. 그 구두는 마치 자신처럼 지쳐 있었고 하루하루 버티며 꿋꿋하게 살아온 지난 세월의 그림자 같았다.
이태준 씨의 삶은 이렇게 변해갔다. 한때 영업팀 부장으로 수십 명의 후배를 이끌던 그가 이제는 새벽 물류창고에서 낡은 구두를 신고 박스를 옮기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월급 300만 원쯤은 벌 수 있지 않냐고 쉽게 말한다. 하지만 그에게 300만 원은 넘을 듯 말 듯 늘 손에 잡히지 않는 허상 같은 숫자였다. 2024년 여름, 이태준 씨의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새벽 3시 밤마다 눈을 비비고 일어나 낡은 구두를 꿰어 신고 물류센터로 향하는 일상이 이어졌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땀은 비 오듯 흘렀고 허리와 무릎은 이미 망가져 있었다. 어느 날은 무거운 박스를 옮기다 허리를 삐끗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괜찮으세요? 라는 동료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일어나지 못했다. 겨우 응급실에 다녀온 후에도 쉬지 못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하루라도 빠지면 월급이 깎이고 집으로 들어오는 생활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 벗어놓은 낡은 구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죽은 더 갈라져 있었고 굽은 완전히 닳아 있었다. 그는 구두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도 많이 버텼구나. 근데 이제 나도 잘 모르겠다. 그날 밤 식탁 앞에 앉은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당신 이렇게 하다간 큰일 나. 이제 일 그만둬. 몸이 더 망가지면 우리 다 같이 무너져. 그러나 태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직 침묵만이 식탁 위를 가득 메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았다. 사람들이 말하는 월급 300만 원은 기본이라는 말은 단순한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월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숫자는 평균을 말했지만 현실은 훨씬 냉혹했다. 아빠, 저 취직하면 이제 아빠 일 조금 덜 하셔도 돼요. 큰딸이 면접 준비를 하며 건넨 말은 그의 가슴을 찔렀다. 자신이 버티지 못하면 자식들까지 짐을 지게 될까 두려웠다. 동시에 이제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무작정 버티는 삶이 아닌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와 함께 동네 복지관을 찾았다. 거기서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과 재정 상담을 알게 되었다. 담당 직원은 말했다. 요즘은 단순히 많이 버는 것보다 안정적인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지역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정부 재교육 지원을 활용해 보세요. 그날 이후 태준 씨는 무작정 몸으로 버티는 일을 줄이고 낮에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회계 교육을 들었다. 저녁에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이어갔지만 더 이상 무리하지 않았다. 구두는 여전히 낡았지만 이제는 매일 닳아 없어지는 발걸음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동반자처럼 느껴졌다. 이태준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2025년 대한민국 수많은 중장년과 노년층이 여전히 월급 300만 원의 벽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 평균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을 속이고 온라인 속 과장된 소득 자랑은 더 큰 박탈감을 만든다. 결국 누군가는 새벽 물류창고에서, 누군가는 편의점 카운터에서, 또 누군가는 택배 상자 옆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300만 원은 기본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그조차도 힘겹게 버티는 게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낡은 구두를 신고 하루 13시간을 버텨야 겨우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28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비교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작은 정책의 변화, 지역사회의 지원,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재정 점검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낡은 구두처럼 달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은 단단해지는 미래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태준 씨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곧 우리 모두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준비라도 시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정혜석 씨 62세는 대기업 전자회사에서 35년간 근무하다가 2022년에 퇴직했다. 그는 회사에서 차장으로 은퇴했는데 퇴직금으로 1억 7천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정 씨가 지금 행복한 노후를 누리는 이유는 단순히 퇴직금 때문만은 아니었다. 정 씨는 4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가족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여보, 애들 대학 보내려면 힘들겠지만 우리도 노후 준비는 꼭 해야 해. 아내는 처음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생활비도 빠듯한데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을까?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조금씩이라도 하면 달라질 거야. 지금부터 안 하면 나중엔 후회만 남을 거야. 그때부터 그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다. 사내 적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장기 주택 청약을 포기하지 않았고 50대 중반 이후에는 건강관리를 위해 술자리를 줄이고 주말마다 걷기를 습관처럼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길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2018년 그가 55세였을 때 회사의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왔다. 차장님, 이번에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인사팀의 말에 정 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두 아이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학비와 생활비가 매달 300만 원 넘게 나갔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큰아들이 말했다. 아빠, 저 알바 더 할게요. 등록금은 제가 책임질게요. 딸도 따라 말했다. 저도 과외하면서 생활비 보탤게요. 하지만 정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아빠가 준비해둔 게 있으니까 걱정 마. 실제로 그는 15년 넘게 꾸준히 부은 개인연금이 있었고 주택 청약 대신 가입한 연금저축펀드가 쌓여 있었다. 당시 계좌에는 이미 7천만 원 가까운 자산이 모여 있었다. 덕분에 그는 명예퇴직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고 몇 년 더 회사를 다니며 마지막까지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시기에 그는 더욱 절약하며 노후 준비를 다졌다.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동네 전통시장에서 장을 봤고 외식은 한 달에 2번 정도로 줄였다. 친구들이 골프 약속을 잡아도 그는 미안하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집 근처 공원에서 딸과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다. 아빠, 친구들 다 골프 친다는데 아빠는 왜 안 가? 딸이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는 지금 너랑 이렇게 걷는 게 더 좋아. 나중에 아빠가 여유로울 때 그때 가서 같이 치자. 2022년 마침내 퇴직을 맞이했다. 그의 손에는 1억 7천만 원의 퇴직금이 들어왔고 이미 꾸준히 모아둔 개인연금과 회사 퇴직연금 계좌에는 2억 가까운 자산이 쌓여 있었다. 아내와 함께 은행에 들러 계좌를 확인했을 때 둘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이제는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지?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준비한 만큼만 살아가면 돼. 주변 이웃들이 하나둘 은퇴 후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는 가족에게 말했다. 내가 늘 강조했잖아. 남들처럼 과소비하지 않고 남들처럼 무리해서 투자하지 않기를 잘한 거야. 퇴직 후 그는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냈다. 아침마다 낡은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집 앞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했다. 주말이면 딸이 찾아와 함께 김치를 담그고 아들은 군 제대 후 작은 회사에 취업해 생활비를 조금씩 보탰다. 그는 여전히 돈을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며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정혜석 씨의 삶은 겉보기에 평범했지만 그의 선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40대부터 차근차근 노후를 준비해온 덕분에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은퇴 후에도 월급 300만 원이라는 허상을 좇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다. 2023년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자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대부분 어두웠다. 함께 퇴직했던 동료 중 일부는 퇴직금을 모두 창업에 쏟아붓다가 실패했고 어떤 이는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반토막이 났다. 야, 나도 분식집 차려봤는데 2달 만에 접었어. 남는 게 없더라. 퇴직 동료의 전화 목소리는 한없이 지쳐 있었다. 그때마다 정혜석 씨는 집에 돌아와 아내와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가 괜히 겁나서 투자 안 한 게 아니라 제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안 한 거야. 퇴직금은 우리의 마지막 안전망이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래, 우리는 이미 필요한 만큼은 준비했잖아.
욕심만 안 부리면 돼. 그는 매달 개인연금에서 70만 원, 퇴직연금에서 90만 원을 받았고 아내와 함께 절약하며 생활비를 맞춰갔다. 월세가 아닌 오래전부터 마련해둔 작은 아파트 덕분에 주거비 부담이 크지 않았다.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 2024년 봄, 딸이 직장을 얻어 안정적인 수입을 갖게 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밝아졌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대화는 소소했지만 따뜻했다. 아빠, 첫 월급 받으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 아빠는 내가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게 제일 기쁘다. 정 씨는 그제야 실감했다. 자신이 40대부터 준비했던 작은 선택들이 결국 오늘의 여유를 만든 것임을. 만약 동료들처럼 나도 한번 크게 벌어보자며 무리하게 투자했다면 지금 이 행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퇴직 후에도 매일 아침 운동화를 신고 공원 산책을 이어갔다. 낡은 구두가 평생의 노동과 고단함을 상징했다면 운동화는 이제 새롭게 시작된 삶의 발걸음을 뜻했다. 공원에서 만나는 또래 친구들이 요즘도 얼굴이 좋아 보이네라고 말할 때면 그는 속으로 조용히 감사했다. 정혜석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준비였고 누구나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가 월급 300만 원쯤은 기본이라는 착각 속에 살다가 은퇴 후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나 정 씨처럼 조금 일찍, 조금 더 꾸준히 준비한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작은 절약,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평온한 웃음을 지켜줍니다. 낡은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매일을 여유롭게 걷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노후 아닐까요? 여러분, 먼저 대한민국 상황부터 살펴보면 통계청국민연금연구원 등 통합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19세 이상 가구주의 비율은 76.5%에 달합니다. 특히 30대에서 50대에서는 80% 이상, 60세 이상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노후 대비를 의식하는 분들이 매우 많다는 뜻이지만 실제로 은퇴 이후 소득이 급감한 현실을 봐야 합니다. 2023년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은퇴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약 3,100만 원. 이는 같은 연령대의 비은퇴 가구 연평균 소득인 6,961만 원의 약 45% 수준입니다. 더구나 이 연령대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실제 수령하는 소득 대체율은 월 평균 소득 대비 약 22% 수준에 불과하여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현실이 드러납니다. 이런 국내 현실과 대비해 OECD 국가들을 보면 노후 환경이 더욱 구조적입니다. 예컨대 OECD 평균 정상 퇴직 연령은 현재 64.4세에서 66.3세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며 노령 인구 증가와 기대 수명의 연장이 퇴직 연령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많은 국가가 퇴직 연령 상향 등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는 여성의 연금 수급액이 남성보다 평균 24% 낮아 성별 간 소득 불평등이 은퇴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노후 준비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구조적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의 진전은 노인 부양비, 즉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 비율을 급격하게 높이고 있는데 OECD 국가들의 경우 1970년 약 7명에서 2010년 약 4명으로 그리고 2050년에는 약 2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부담이 커져 노후 대비가 개인에게 더욱 절실함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이 외에도 해외 사례를 보면 OECD 내 일부 국가는 연금 시스템을 공공형에서 개인형으로 전환하거나 민간 연금 제도를 강화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와 국제기구들은 연금 소득의 세제 혜택, 저축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한민국에서는 80% 이상의 중장년층이 노후 준비 의무를 인식하고 있지만 은퇴 후 실제 소득은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며 공적연금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고 고령화와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는 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경험 역시 정상퇴직 연령 상승, 성별 연금 격차,
제도의 구조 변화 등 필요한 대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사례들을 통해 보신 것처럼 월 300만 원쯤은 기본이라는 착각이 현실과 얼마나 괴리 있는지, 그리고 대비의 유무가 은퇴 이후 삶을 얼마나 뒤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정책과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공유드릴게요.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노후 준비 지원 서비스가 2021년 노후 준비 지원법 개정 이후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로 확산되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서울 성동구, 경기 부천시, 전북 김제시, 강원, 춘천시, 대전 서구 등 9개 지역에서 신체정신 사회경제 등 전 영역의 진단, 상담, 교육, 기관 연계, 사후관리까지 찾아가는 노후 준비 설명회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기반 네트워크와 연결해주는 토탈케어 형태라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또한 2025년 현재 정부는 노인 복지 정책을 소득 보장, 건강관리, 일자리, 돌봄 서비스, 주거 안정의 5축으로 재정비하여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은 전면 개편되었고 각 지자체별로 교통비 할인, 의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경로당 및 복지관 운영, 주거 특별 공급,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지역 맞춤형 노인복지가 강화되어 전국 어디에 사는 어르신들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대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하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재가노인복지, 경로당 활용, 주거 특별 공급 등은 각각 어르신의 일상 돌봄과 생활 환경 개선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중앙지자체의 연계 정책도 확대 중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외곽이나 고령인구 밀집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동 진료 차량 모바일 밴 활용 같은 정책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노년층이 병원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정책들을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OECD 국가들은 노후 정책에 있어서 퇴직 연령 상향, 노령 종합 대책 수립, 연금 제도 구조 개편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ECD는 정상 퇴직 연령이 현재 평균 64.4세에서 향후 66.3세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며 이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 및 연금 재정에 대응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여러 OECD 국가들은 연금 정책을 공공 중심에서 개인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거나 재정 지속성을 위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대응을 위한 해외의 종합 대책을 살펴보면 AARP 국제 사례 기반의 노령 정책 계획 Healthy Aging Plans 중에는 고령자 차별 해소, 응급 상황 대응, 백신 접근성 보장, 물리 정신 건강 강화, 세대 간 교류 확대 등을 모두 포함해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전방위 전략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중국의 농촌 노인 연금 도입 사례에서는 연금 수급 이후 건강 상태, 이동성, 자가 간호 능력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소개한 국내 정책들은 어르신 맞춤형 노후 준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기초연금, 노후 준비 지원, 의료 접근 개선, 지역 돌봄, 일자리, 주거 안정 등 실질적 생계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들도 퇴직 연령 조정, 연금 구조 개혁, 응급 체계 강화, 고령자 건강 강화 등을 통해 노후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힘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은 가까운 지자체 노후준비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여 노후준비 상담을 받으시고 기초연금 신청, 돌봄 서비스 연계, 의료 지원 활용, 그리고 공공 일자리나 주거 지원 정책을 차근히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만 몰랐다가 아닌 내게 꼭 필요한 정책을 찾아 나를 지킬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실천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낡은 구두는 무너진 삶을 닮고 운동화는 새로운 길을 향한 발걸음을 닮았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발걸음은 슬픔이 될 수도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퇴직 후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결국 새벽 물류창고에서 허리를 부여잡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13시간을 일해도 손에 남는 건 300만 원도 안 되는 현실. 그가 현관 앞에 벗어놓은 낡은 구두는 평생의 고단함과 좌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다르죠. 40대부터 조금씩 준비해왔고 욕심내지 않고 묵묵히 길을 걸었습니다. 퇴직 후 운동화를 신고 공원을 거니는 그의 모습은 여유와 평안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무너진 구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다른 한 사람은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가족과 웃으며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낡아빠진 구두를 끌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길일까요? 아니면 운동화를 신고 건강과 웃음을 지키는 길일까요? 지금의 작은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한때 똑같이 회사를 다니던 두 사람이 은퇴 후 이렇게 달라진 것은 단지 운명이나 행운 때문이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였는지, 월급이 얼마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앉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대화를 나누는 것,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고 연금에 가입하는 것, 건강을 위해 술자리를 줄이고 걸음을 늘리는 것, 이 모든 작고 사소한 선택이 모여서 우리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불안하시나요? 나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낡은 구두를 더 이상 닳게 내버려 두지 말고 새로운 운동화를 신을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50대의 선택이 60대를 바꾸고 60대의 선택이 70대를 바꾸며 70대의 선택이 남은 생애를 바꿉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어떤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낡은 구두인가? 새로운 운동화인가? 눈물이 핑 도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엄을 지키며 당당히 나이 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오늘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웃음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의 낡은 구두가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의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운동화가 새로운 길 위에서 희망을 향해 가볍게 걸어가길 바랍니다. 함께라면 우리 모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기적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희망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남들은 풍성한 한가위를 기다린다지만 제게는 두려움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사 한 번 치를 때마다 수십만 원이 날아가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견디다 결국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상을 위해서라는 말 앞에 아무도 제 고통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갑은 비어가고 몸은 무너져 가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불안과 두려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내일도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제사 한번 지내고 나면 남는 건 텅 빈 지갑과 내 허리의 통증뿐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 뉴스에서 들으셨나요? 60대 한 가장이 제사 준비로 수십만 원을 쓰고 하루 종일 음식장만에 지쳐 병원에 실려갔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제사 한 번에 월급의 절반 가까이가 나간다는 가정도 있다고 하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 몸은 지쳐가고 지갑은 비어가는데 앞으로도 이걸 계속해야 하나? 지금 성인 절반 이상이 앞으로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은 여전히 무거운 상을 차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놓치면 가족의 내일을 바꾸는 중요한 흐름을 외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30년 된 아파트. 좁은 부엌 한편에 놓인 낡은 냉장고는 하얀색이 이미 발에 희뿌옇게 변했고 손잡이 부분은 오래된 테이프로 감겨 있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퀴퀴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64살의 지난 세월을 증명하는 듯한 물건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생산팀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시절 야근을 끝내고 돌아와 허겁지겁 넣었던 도시락, 명절마다 가득 채워 넣었던 제수 음식까지 이 냉장고 안에는 그의 인생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재수는 몇 해 전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대기업처럼 넉넉한 퇴직금은 아니었고 고작 8천만 원 남짓 손에 쥐었습니다. 그래도 이 돈이면 노후를 버틸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막상 생활을 시작해보니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관리비, 전기세, 교통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퇴직금에서 조금씩 꺼냈으며 버티고 있었고 냉장고 안에 채워 넣는 반찬도 점점 단추해졌습니다.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 그리고 장조림 반찬통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돌아오는 제사만큼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재수의 집안은 예부터 제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이 조상을 잊으면 뿌리를 잃는 거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남아 있어 재수는 제사만큼은 절대 줄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형제자매들은 각자 사는 곳에서 제사를 따로 지내기 시작했고 결국 집안 제사는 재수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괜찮았습니다. 퇴직 직후라 기운도 남아 있었고 형식대로라도 상을 차리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체력은 떨어졌고 물가는 끝없이 올랐습니다. 올해만 해도 사과 5개 값이 10,000원을 넘었고 한우 한 근 값은 서민이 감히 쉽게 살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제사 한번 준비하는 데 드는 돈은 최소 40만 원 이상. 한 달 연금의 절반 가까이가 한날에 빠져나갔습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아내 이정희 씨는 허리에 파스를 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는 진짜 무리예요. 나 허리도 안 좋고 음식값도 이렇게 비싼데 왜 꼭 이렇게 크게 해야 하죠? 재수는 말없이 도마에 대파를 썰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내 말이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차마 동의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상님 제사인데 우리가 줄이면 죄 짓는 것 같잖아. 그날 밤 제사 음식을 한가득 쑤셔 넣은 오래된 냉장고가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 가득 쌓인 음식들은 내일상 위에 오를 것들이었고 재수는 그것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냉장고는 낡고 삐걱거리는데 제사상만은 여전히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음을 절감했습니다. 갈등은 해마다 심해졌습니다. 제사 전날이면 아내는 불만을 터뜨렸고 재수는 꾹 참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폭발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부장으로 일할 때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제사가 더 힘들어요. 나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다른 집은 다 줄인다잖아요.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해요? 재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길은 여전히 냉장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가득 들어찬 전, 나물, 고기가 보였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재수야, 제사는 집안의 뿌리다. 이걸 내가 놓으면 다 무너지는 거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제사날조차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해요. 그냥 간단히 하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는 바쁘다며 사라졌습니다. 딸은 외국에서 살고 있어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안 제사는 부부 둘만의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 준비로 지쳐 누워있는 아내를 보며 재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몸이 점점 따라주지 않는데 이 무거운 짐을 언제까지 짊어질 수 있을까?
냉장고 속 음식들이 점점 버거운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냉장고의 삐걱거림은 마치 그에게 묻는 듯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무게를 감당할 거냐고. 제사 전날, 부엌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오래된 냉장고는 문이 채 닫히지 않을 정도로 음식으로 가득했고, 부엌 바닥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흘러내려 미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허리를 부여잡고 앉아 숨을 고르다가 결국 작은 한숨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 더는 못하겠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재수는 당황해 아내를 부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제사 음식 하나하나가 조상에 대한 예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을 병들게 하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절정은 바로 그날 밤 찾아왔습니다. 기름에 전을 부치던 재수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손에서 집게가 떨어지고 뜨거운 기름이 튀어 팔을 대었습니다. 아내가 놀라 119에 전화를 걸었고 그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이상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무겁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체력에 비해 너무 무리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과로는 심장에도 치명적일 수 있어요. 생활 패턴을 꼭 바꾸셔야 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재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집에 남겨진 오래된 냉장고가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 가득 차 있던 음식들, 삐걱거리던 문소리, 그리고 그 앞에서 흘린 아내의 눈물. 그는 깨달았습니다. 제사를 이어온다는 것이 조상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가족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딸은 화상통화로 함께 자리했습니다. 재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제사 방식을 바꿔야겠다. 더는 이대로는 못하겠다.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저도 솔직히 제사 힘들었어요. 라며 시큰둥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딸은 오히려 안도한 듯 말했습니다. 아빠, 잘 생각하셨어요. 요즘은 다 간소화해요. 고인이 좋아하시던 음식 한두 가지 올리고 가족끼리 모여 얘기 나누는 걸로 충분해요. 전환의 순간은 그 다음 제사에서 찾아왔습니다. 상은 더 이상 전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인이 즐겨 드시던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소박한 과일 몇 가지만 냉장고에서 꺼내 상 위에 올렸습니다. 아내는 허리 통증 없이 웃을 수 있었고 아이들도 부담 없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상은 가벼워졌지만 대화는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예전 공장 이야기 또 해주세요. 아들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옛날 아버지의 일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은 엄마, 건강은 좀 어때요? 라며 정성스레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날 밤, 재수는 깨달았습니다. 제사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기억과 대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래된 냉장고는 여전히 삐걱거리며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더 이상 과하게 준비된 음식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들이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따뜻하고 소박한 음식만 들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낡았지만 그 속은 가볍고 따뜻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도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책감 대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지만 오히려 가족이 더 가까워졌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무거운 제사상 대신 따뜻한 식탁이야말로 진짜 제사의 의미를 이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사실 우리 주변 수많은 가정에서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가 부담, 가족 간 갈등, 노후의 건강 문제까지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현실적인 고민의 무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형식에 매이지 않고 가족의 건강과 마음을 지키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이정호 씨는 대기업 전자회사에서 생산관리직으로 35년간 근무하다가 62세에 은퇴했습니다. 직급은 임원까지는 아니었지만 꾸준히 성실하게 일한 덕에 퇴직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수령했고
국민연금은 매달 140만 원가량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40년 가까이 함께 살며 두 자녀를 키웠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그의 삶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이제 어디에 투자해야 하느냐, 퇴직금으로 장사라도 해야 한다며 들떠 있을 때 정호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다. 이게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퇴직 직후 동창 모임에서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야, 요즘 빌딩 하나 사두면 월세가 쏠쏠하다더라. 카페 창업이 대세야. 요즘 젊은 애들도 다 하잖아. 정호 씨에게도 유혹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지인은 퇴직금 전부를 들여 무인 세탁소를 차렸다가 1년도 안 되어 문을 닫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주식과 코인에 뛰어들어 순식간에 절반 이상을 날렸습니다. 그런 현실을 지켜보면서도 정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퇴직 전부터 이미 노후를 위한 준비를 조금씩 해왔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부터 연금저축과 ISA 계좌를 꾸준히 불입했고 50대 중반부터는 주택연금 상담도 받아두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간 뒤에는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생활비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이 항상 평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편의점이라도 하나 해보면 어때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정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요즘 편의점도 알바보다 못 벌어요. 난 내 체력도 알고 유행 타는 장사엔 소질 없어. 우리 있는 걸 지키는 게 최선이야. 이 대화는 몇 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아내는 불안했고 정호 씨는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인들의 실패가 눈앞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정호 씨의 아침은 단순했습니다. 오래된 전기주전자에 물을 끓여 아내와 함께 커피를 내려 마시고 근처 공원을 걸으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점심에는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으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 냉장고는 낡았지만 과하게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채워져 있었고 그 안에서 부부는 절제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도 그는 과거처럼 큰 제사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인이 좋아하던 간단한 음식을 올리고 가족이 모여 웃으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이런 방식이 더 좋아요. 우리도 덜 힘들고 더 자주 만나게 되고요. 딸도 화상통화로 합류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이쪽에서 작은 제사상을 차렸어요. 우리 다 마음은 같잖아요. 이렇게 작은 변화를 이어가며 정호 씨는 가족의 갈등을 예방했고 오히려 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정호 씨의 선택은 2025년 한국 사회 현실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었고 제수용품 가격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많은 가정이 제사 준비로 부담을 토로하고 있었지만 그는 미리 생활 방식을 조정해 두었기에 타격을 덜 받았습니다. 또한 고령층의 재취업이 점점 힘들어지는 현실 속에서 그는 일자리를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컴퓨터 자격증을 따고 가끔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엑셀을 가르쳐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것보다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도 흔들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3년째 되던 해 갑작스러운 아내의 병원비가 필요했을 때였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이 한 달에 4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뭐라도 했어야 했나? 하지만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리 준비해둔 비상금 통장과 퇴직금 일부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내밀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래, 준비해둔 게 헛되지 않았구나. 아내는 병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괜히 내가 가게 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준비해둔 게 우리를 살렸네요. 그 순간 정호 씨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원칙이 틀리지 않았음을. 퇴직한 지 5년째 되던 어느 겨울, 이정호 씨에게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작은 병원 진료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고 치료비와 입원비는 한 달에 100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140만 원은 생활비와 관리비만으로도 빠듯했기에 갑작스러운 지출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낡은 아파트 거실, 정호 씨는 소파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전기세 고지서, 관리비 영수증, 카드 명세서가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숫자를 세며 중얼거렸습니다. 치료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250은 나가겠네. 순간 뒷목이 뻣뻣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일하고도 여전히 돈에 쫓기는 현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퇴직 후 지켜왔던 원칙 덕분에 아직 여유 자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퇴직금 중 일부를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어둔 덕분에 그 돈을 인출하면 당장 치료비는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병실에서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고생만 시키네요. 정호 씨는 손을 잡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준비한 게 우리를 살리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러나 치료가 길어지면서 불안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병원비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늘어날수록 그의 통장은 얇아졌습니다. 이웃 중에는 같은 나이에 퇴직금을 사업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고 이제 경비원 일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문득 두려웠습니다. 혹시 나도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거실에 놓인 오래된 냉장고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냉장고 속은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김치, 두부, 달걀,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유자차 한 병. 그 단출한 내용물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니 버틸 수 있는 거야. 몇 달의 치료 끝에 아내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은 피할 수 있었고 관리만 잘하면 일상생활에 무리는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정호 씨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다. 결국 견뎌냈구나.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장사 안 하길 정말 잘하셨어요. 만약 투자했다가 실패했으면 엄마 치료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딸도 눈시울을 붉히며 덧붙였습니다. 아빠, 저도 이제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요. 욕심 안 부리고 준비하면서 사는 삶요. 그 순간 정호 씨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길이 옳았음을. 그는 투자 실패의 위험 대신 꾸준한 저축과 연금으로 삶을 지켜냈고 결국 위기를 넘겼습니다. 지금도 그의 일상은 단출합니다. 아침에는 아내와 함께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으로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근처 복지관에 나가 봉사활동을 합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는 더 이상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정호 씨는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큰 돈을 버는 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지키는 게 더 큰 힘이 되더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2025년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잘못된 길을 택해 고통 속에 살고 누군가는 욕심을 버리고 준비한 덕분에 평온한 노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갈라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사 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니라 이미 여러 통계와 연구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명절 차례나 제사에 대해 지내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2023년 기준으로 응답자의 52.3%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고 답했는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같은 질문에 지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가 1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설문조사에서는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55.9%에 달했는데 이는 더 이상 제사가 필수적인 가정의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가족의 해체와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종교적 신념의 변화가 전통적 재래 문화를 급격히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기준 35.5%에 달하며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체 가구의 40% 가까이가 1인 가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흩어지고 함께 모이는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제사 준비에 온 가족이 힘을 보탠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회가 2024년 추석을 앞두고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기준으로 차례상 한 상을 차리는데 평균 28만 7천 원에서 29만 8천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는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증가한 금액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가계의 직접적인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부담은 특히 은퇴 이후 고정 수입이 연금으로 제한된 고령층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노인인권센터가 2023년 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응답자의 62%가 제사 준비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라고 답했고 그중 절반 이상은 앞으로 제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가계의 사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문화적 인식의 변화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1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사 준비 과정에서 여성에게 집중되는 가사노동이 가족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실제로 여성 응답자의 73%가 제사 때문에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세대 간 갈등과 성역할에 대한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준비하거나 아예 간소화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이후 오본과 같은 전통 재래 행사가 점점 간소화되거나 여행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강해졌고 중국에서도 명절 성묘 문화가 점차 간단한 온라인 추모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에서 2019년에 발간된 한 인류학 논문에서도 세계적으로 전통적 일에는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의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형식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가족학회가 202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과도한 형식과 비용은 오히려 조상의 덕을 기리려는 본래의 의미를 희석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전통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제사 문화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무겁고 버거운 제사상이 아니라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을 올리며 가족이 함께 추억을 나누는 소박한 이례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마주한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제사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기억과 의미라는 것이죠. 이제는 무겁고 과도한 상차림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을 기리고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들도 이미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24년부터 간소화 재래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주민센터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 대신 고인이 즐겨 드셨던 두세 가지 음식을 올리거나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지역 전통시장을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문화센터에서 현대 재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전통을 간직하면서도 가족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광역시는 명절 음식 나눔 사업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에 소규모 제수 음식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 간단한 추모식을 치를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 간의 연대와 이웃 공동체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노인 돌봄 종합계획 속에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문화 개선 항목을 포함시켜 지자체와 협력해 건강한 재래 문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오본 행사와 같은 전통 재래를 간소화하는 대신 가족 여행이나 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은 2015년부터 가정일의 간소화 지침을 발표하며 전통의 의미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 생활에 맞게 재래 방식을 바꾸도록 권장했습니다. 대만 역시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추모 시스템을 도입해 원거리 가족들도 모바일을 통해 헌화와 제사를 대신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어 현재는 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보입니다. 영국과 독일은 전통적 종교 의례 대신 메모리얼 데이와 같은 공동 추모 행사를 통해 개인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가 함께 추모의 의미를 나누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결국 이는 공통적으로 부담은 줄이고 의미는 강화한다는 원칙에 맞춰진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제사 음식을 꼭 전통적인 형식으로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고인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한두 가지 정성껏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역할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장을 보고, 누군가는 요리를 하고, 누군가는 상차림과 정리를 맡는 방식으로 분담하면 특정 가족에게만 부담이 쏠리지 않습니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재래 간소화 가이드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서울, 부산,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주민센터와 복지관에서 배포하는 안내 자료를 보면 실제로 많은 가정이 어떻게 갈등을 줄이고 있는지 사례를 접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해외 사례에서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추모관과 같은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으니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줄이지 않으면서도 살아있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야 한다. 결국 제사는 무거운 전통의 의무가 아니라 사랑과 기억을 이어가는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을 답습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의미로 바꾸어 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결국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는 더 따뜻한 전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무겁던 상 위에 이제는 따뜻한 밥 한 그릇만 놓여 있어도 사랑은 식지 않고 기억은 살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가슴에 남는 온기가 우리의 삶을 지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셨나요? 한쪽에는 평생 성실히 일했지만 제사의 무게와 경제적 부담을 홀로 짊어지다 결국 병원에 실려갔던 박재수 씨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냉장고에 가득 쑤셔 넣은 제사 음식이 오히려 삶을 무너뜨리고 부부의 갈등과 건강에 파탄을 불러왔던 안타까운 현실. 그 장면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쪽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미리 준비하며 형식보다 의미를 택한 이정호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금과 연금을 지켜내며 무리한 창업 대신 가족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낡은 냉장고 속 단출한 반찬 몇 가지였지만 그 식탁 위에는 웃음과 대화가 넘쳐났습니다. 제사의 짐을 줄였더니 오히려 가족의 마음은 더 깊어지고 위기의 순간에도 준비된 자산으로 아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례의 차이는 아주 작았습니다. 하나는 무거운 전통에 매여 삶을 짓눌렀고 다른 하나는 전통의 본질만 남겨 행복을 지켜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았지만 선택의 차이가 노후를 갈라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이유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그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무거운 상을 차리며 지쳐갈 것인가? 아니면 가볍고 따뜻한 밥상으로 가족의 마음을 이어갈 것인가? 나는 불안 속에서 노후를 흔들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준비된 삶으로 사랑하는 일을 지켜낼 것인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전통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지금의 우리 삶에 맞게 다시 세워야 한다고. 정부와 지자체들도 간소화 가이드라인, 온라인 추모 시스템, 지역 공동체 재래 지원을 통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해외의 일본, 대만, 유럽처럼 이미 간소화된 의례 속에서도 추모의 의미를 잃지 않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작지만 위대합니다. 제사라는 한 의식 안에서 우리는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고 갈등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전통이 되고 손주들에게는 기억 속의 따뜻한 이야기로 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가정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무거운 제사상 대신 고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한 그릇을 올리고 가족이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전통 아닐까요? 눈물을 흘리며 고개 숙여 절하는 것만이 효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가족에게 웃음을 주고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이고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비참함을 남길 것인가, 따뜻함을 남길 것인가? 그 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와 결정 속에 있습니다. 사랑은 상 위의 음식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 있고, 행복은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웃음 속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가족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 모두의 내일을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